그거는 이제 이 제목은 제가 발표하는 제목은 그 마르크스의 경철 수고와 고타 강령 비판을 통해 본 세 가지 소유 형태의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제가 마르크스의 그 실천과 이론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 부분에서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거고요. 그래서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사회를 소유권적인 측면에서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서 공동체와 국가에 대한 고민이 무엇인가, 그리고 특히 소유권 법적 의미에서 뭔가를 살펴보자는 거고요. 공산주의에 관한 연역을 살폈어요. 그래서 실비라는 사람이 1706년에 이제 꼬미니스트는 공동체의 이익을 배려하는 구성이다. 꼬미는 뭐냐면요. 우리나라 하면 마을, 촌이라는 뜻입니다. 자연스럽게 형성된 촌락을 꼬민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이 마을이 커지면 이제 시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꼬미는 그래서 우리로 치면 마을, 그 다음에 독일에서는 개마인더라고 그래요. 다 똑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그냥 마을이에요, 마을. 영어는 타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커지면 파리처럼 엄청난 그 몇백만 명의 꼬민도 있는 거고, 대부분 이제 프랑스에 가면은 1000명, 2000명 단위의 꼬미입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가장 작은 자치 공동체다. 다시 말해서 가장 작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공동체가 꼬미이다. 이런 거죠. 꼬미니스타라는 거는 이제 그 공동체의 이익을 배려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먼저 바베프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평등주의자의 음모라는 반란을 일으켰죠. 공산주의 혁명 초기에 반란을 일으켰는데 프랑스 대혁명 시기에 바베프가 이거를 평등하고 연결시켰다. 평등 클럽을 꼬미니스트 클럽이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공산주의의 그 기초적인 원형은 바베프. 그러니까 바베프는 프랑스 대혁명 1700 1700 그러니까 1789년이니까 1796년 이렇게 아니 갑자기 헷갈리네. 1807 파리 저기 1800 언제 일어났죠? 프랑스 대혁명이 갑자기 1800 1789년이 1차 대혁명이고 1871년이 파리 공연이죠. 파리 봉기. 그렇죠, 그렇죠. 1871년이 파리 공연이고 1796년에 89년. 바베프가 죽었어요. 1796년에 프랑스 대혁명 말기 때 그 혁명을 하다가 처형당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바로 그 시기에 바베프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공산주의라는 것, 그래서 평등주의자, 그 다음에 무력혁명, 무산계급의 혁명을 처음 했다는 거고, 이게 이제 부오나르테에 의해 가지고 그 막스 시대에 왔다는 거고, 그래서 바베프 시대에 대락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렌츠 슈타인이라는 사람이 1841년에 이제 플루레타리아트라는 개념을 독일에 소개했고, 바로 그때부터 이제 마르크스도 이거를 접했다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바이틀링이 와가지고 이제 기독교의 그 천년왕국설 이런 부분과 연결해가지고 공산주의를 결합했는데요. 여기서 폭력혁명에 의한 재산 공동체를 최초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프로레타 혁명이라는 부분을 바이틀링이 제일 근접하게 했고요. 바이틀링에 의하면은 재산 공동체를 형성해야 되는데 바이틀링과 같은 소생산자들은 재산이 있으니까 재산 공동체를 하면 되는데 노동자들, 프로레타리아들은 재산이 없죠. 그래서 이 프로레타리아들도 공산주의 사회에 구성이 되려면 재산이 있어야 돼. 이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냐? 자본가의 재산을 빼앗아서 재산 소유자가 돼서 공산주의를 실현한다. 그래서 사회적인 도적이 돼야 된다. 사회적 기적이라 되는데 도탈 이론이라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재산 공동체와 혁명 사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막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여기에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정선 선생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산주의를 자유로운 인간들의 연합이다. 이게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 인간들의 연합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사람도 이제 개인이라고 한 건 잘못됐고 인간이라고 이제 해야 된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독일어에 제가 이제 원어를 이렇게 해놨어요. 맨션 인간들의 연합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러한 1848년 혹은 초기에 이런 공산주의
자유로운 인간들의 연합. 여기서 사실 인간은 소생산자의 연합인데 이것들이 변화가 옵니다. 1872년 마르크스의 국유화에 관해서 이 당시에는 이제 그 영국뿐만 아니라 그 프랑스 나아가 독일까지 이제 산업혁명이 되면서 여기서는 이제 소생산자의 연합이 되지가 않습니다. 훨씬 더 그 커다란 생산당이죠. 그래서 이러한 연합은 자유롭고 협동조합적 노동의 하나의 거대하고 조화로운 시스템이다. 그래서 1848년 혁명 당시, 즉 공산당 선에 나왔던 당시에 수공업자들 기본으로 한 자유로운 생산자들의 연합 혹은 뭐 개인들의 연합에서 훨씬 더 이 시스템적으로 거대한 그 연합으로 된 거죠. 그 산업 발전을 반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를 우리는 기본적인 꼬뮴, 그러니까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 자유로운 인간들의 연합, 혹은 자유로운 생산자들의 연합 이렇게 이제 있겠지만 그러한 연합, 그러한 꼬민들이 또 열애가 뭉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꼬민의 연합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의 꼬민, 자유로운 생산자들이나 개인들의 하나의 꼬민 그 자체가 공산주의는 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아까 꼬민이라고 말하는 거는 가장 그 기초적인 자치 공동체,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공동체인데 그 자체가 공산주의는 될 수 없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공산주의는 국가가 소멸했기 때문에 지구적 차원이니까 엄청난 규모니까 꼬민들 연합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뭐 다 아는 얘기인데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구별 다 마르크스 시절에는 그걸 구별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라는 거는 보통 소부르주아 지식인들이었기 때문에 일부러 공산주의를 우리는 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1880년대에 가면은 그 엥겔스가 이제 과거로서의 사회주의를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1848년대 공산당 선을 썼을 때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해서 공산주의자로서 그 사회주의를 비판하면서 엄격히 구별했지만 과학적 사회주의라는 표현이 되면서 이것들을 이제 공산주의와 이러한 과학적 사회주의의 어떤 유사성 아니면 어떤 그런 것들이 근접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라는 개념이 좀 접근하게 됐다는 거고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제 고타학년에서 다 나오죠.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와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를 구별했는데 이것이 사회주의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이제 좀 본인 스스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레닌에 의하면은 인류는 자본주의로부터 직접적으로 오직 그 사회주의에 도달할 수 있다. 그 사회주의를 그걸 뭐냐면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각 개인의 작업량에 따른 생산물의 분배. 이게 바로 이제 그 고타학령에서 말은 첫 번째 단계, 그죠? 첫 번째 단계의 그 공산주의가 되겠죠. 그래서 레닌은 그 첫 번째 단계의 공산주의를 좀 사회주의로 보고 그다음에 더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를 우리가 말하는 공산주의로 봤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여기 말이 있었죠. 그래서 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이제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최초의 어떤 그 공산주의 혹은 뭐 그 낮은 단계 첫 번째 단계의 공산주의, 파리꼬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잠깐 파리꼬민의 실체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파리꼬민은 아까 말한 것처럼 파리라는 조그만 그 마을이 커져가지고 상당히 그 수십만 명, 이 당시에는 수십만 명의 꼬밈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꼬밈을 쪼갰어요. 꼬리를 쪼갰어. 그래서 너무 많기 때문에 꼬밈을 20개의 구로 쪼갠 겁니다. 거기에서 구에서 선출, 우리로 치면 서울시의회, 이 서울시의회가 파리 이 꼬밈이었다. 그리고 이 서울시의회가 입법권과 행정권을 가졌고 사법부도 통제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서울시의회, 이 의회는 투항한 정규군. 그러니까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를 장악한 다음에 공화국을 선포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규군이 있었고 파리 시민으로 구성된 국민방위대가 있었다. 중앙위원회가 무력을 했었죠. 그래서 이 무력에 대해서는 중앙위원회과 파리 시의회가 동시에 했고 시의회가 상설적으로 되지 않을 때는 집행위원회가 그것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리 꼬밈이 과연 그 이제 느슨한 연합체인지 혹은 중앙 집권적인 건지에 대해서 프루동과 레닌의 서로 다른 주장이 있었다는 거죠. 그건 뭐 그 이제 각각의 평가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 파리 꼬밈이 그 이제 그 프루동주의의 연방주의, 사실은 이 프루동주의 연방주의는 냉정하게 말하면 연합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여기서 프루동은 무정부주의적 경향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이나 독일이나 스위스의 그런 연방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연합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루동은 파리 꼬밈은 연합적인 성격이 강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했고 그걸 베리슈타인이 그런 주장을 했는데 이제 레닌이 그렇지 않다. 중앙 집권적인 프롤레타 독재 국가를 했는데, 이걸 이제 논쟁 지점이 있었다는 거죠. 어쨌든 그 이제 엥겔스는, 자, 마르크스 엥겔스 시절에서는 독일이 그 분열돼 있었습니다. 비인 체제 이전에는 300개로 분열돼 있었고 비인 체제에 의해서 30여 개로 분열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 엥겔스는 독일인으로서 독일의 통일을 되게 중시해서 공산당 선언 이외에도 독일 공산주의자 요구에서 이제 독일 통일을 요구했는데, 그 독일 통일을 어떤 상으로 봤냐에 대해서 이제 엥겔스가 말했다는 거죠. 연방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시대적 배경이 있다. 왜냐하면 그게 독일 연방제였어요. 그 당시는 38개의 소국가로 나눠졌기 때문에 마르크스 엥겔스는 이러한 형태의 독일 통일은 되지 않는다. 좀 더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연방제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그렇다 해서 마르크스 엥겔스가 생각한 국가가 그 당시에 독일 연방처럼 아주 분산된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중앙집권 국가를 지향했냐, 이거는 그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은 논쟁 지점이 있는 겁니다. 또한 이제 파리 꼬밈 자체뿐만 있었지만 파리 꼬밈의 그 모델을 그 확산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파리가 그 프레이션 군과 베르사유 정부군에 포위되었었지만 딴 지역에도 꼬밈을 건설하자고 풍선을 매달아 선전 활동을 했고, 실제로 마르세유라든가 몇몇 곳에서 이런 꼬뮌을 건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르크스 역시 그런 파리 꼬뮌의 모델을 전국에 확산시키고 이 베르사유의 정부군을 타도하려고 했다는 거죠. 연합해야 한다는 거.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파리 꼬뮌 같은 것을 여러 개를 그 여러 개가 완전히 서로 나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정부군과 프로이시아군에 대항해서 어떤 연합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마르크스는 이 파리 이 꼬뮌과 같은 것들이 서로 연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최소한 연합 내지 연방의 형태를 고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1848년 독일혁명 당시에도 이 프랑크푸르트 독일 연방의회가 있었는데 마르크스는 이 독일 연방의회를 강화하자는 측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시대적 배경과 관련있다. 그러니까 독일 통일을 하려는 것, 그 다음에 파리 꼬뮌에 있어서 베르샤군과 프로이시아군에 대항하기 위해서 연합이 필요했다는 측면, 이러한 시대적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가지고 뭐 그 연방제를 추구했다든지 연합을 추구했다든지 뭐 중앙집권을 추구했다든지 이렇게 단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어쨌든 꼬민과 꼬민들의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러시아에서는 당연히 이제 소련 연방으로 나타났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유로운 개인들 혹은 뭐 인간들의 연합을 해서 꼬민인데, 이거는 우리가 보통 아는 얘기니까 또 그 소유관계는 제가 자세히 하기 때문에 이건 다 생략하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보통 다 아는 얘기라서 쭉쭉쭉 나가고요. 그래서 또 꼬민 내의 어떤 자유와 민주주의 문제도 뭐 우리 하태경 선생님이 많이 얘기한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상적인 거니까 또 다 넘어가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로 하려는 거, 이 꼬뮌에 있어서 발전 과정입니다. 공산주의의 발전 과정을 소유 형태로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고타강령 비판에서는 2단계로 했는데 경제수구에서는 자세히 보면은 3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자. 첫 번째 단계는 공동소유 관계예요. 그 법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알 수 있을 텐데 이걸 공유라고 그래요. 공유. 완전히 물적 재산 공동체, 주식회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공유.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물적 재산 공동체가 1단계다. 재산의 공동 소유, 주식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말. 공산주의 사회는 처음부터 공산주의 맹하에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로 태어났다. 이 말은 뭐냐면 공산주의 사회가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가 만발하고 자본주의의 탐욕을 보장해가지고 그게 완전히 그 넘치고 차고 넘치는 사회라는 거예요. 그 소유욕을 그래서 자본가가 되고 싶은 소유욕이 모든 사람이 다 하고 있는데 공산주의 첫 단가는 그 구성원들이 하나의 그 자본가가 되고 싶은 그러한 욕망을 다 채워주는 거. 자본주의 욕망을 다 채워준다. 다시 말해서 구성원들이 전부 다 재산 소유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본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본가와 노동자의 구별이 없는 전 구성원이 자본가이면서 노동자가 되는 단계. 이게 이제 공유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말이 공산주의 맹하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공산주의 사회는 자본주의적 모반을 가지고 있다. 자본주의의 모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적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래서 마르크스가 이제 경철 수고에서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면서 첫 번째 단계에서 뭐라 그러냐면 1차적 단계에서 사적 소유가 지향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편화되고 완성화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욕망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을 마음껏 발휘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러한 단계에서 배타적 소유 관계는 공동 소유 관계로 전환돼서 생산수단과 같은 재산을 가진 다수의 사람들이 일정한 지분을 갖고 소유하는 형식이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가 공동체 사회라는 게 여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주식회사와 같이 철저하게 재산의 양에 의한 재산 공동체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것들은 재산을 통해서만 그 권리와 의무, 이익의 분배라는 게 주주에 대한 이익 배당과 같이 물적 재산의 비율에서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아주 중요한 거다. 자본주의적 욕망을 부정하고 억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본주의의 욕망이 충분히 발현돼서 자본주의의 끝으로부터 공산주의가 시작된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그래서 이 단계에서 노동은 여전히 어느 개인이 그래서 자 내가 우리 회사의 주식을 소유했다고 생각해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래서 내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소유자지만 나는 구체적인 노동 하나에서 여전히 임금 노동을 하고 자본의 지배를 받고 있죠. 그래서 이 공유사회에서 노동은 공동체 내에서 분배의 기준이 아니라 소외된 노동으로서 여전히 착취되고 있다. 내가 우리 사주이지만 나는 여전히 착취되고 있는 그 하나의 임노동하는 노동자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소외된 노동은 여전히 폐기되지 않고 확장되고 있다. 왜 확장되냐면 자기가 하나의 재산의 지분의 소유자이면서도 자기 자신이 여전히 노동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물적 지분에서 배움받을 뿐 인적 기여는 철저히 배제된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바로 이거를 성숙하지 않은 사례가 깊지 못한 조야한 공산주의라고 불렸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역시 협동조합적 소유, 이걸 법적으로 합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인적, 물적 공동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공동체의 관계는 단순히 그 물적 재산에 대한 지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인격적 관계에 의해서도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이죠. 협동조합. 요즘 말에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이런 것도 이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사적 소유는 왜냐하면 공동체의 운영 원리가 단순히 재산의 크기에서뿐만 아니라 인간적 관계에서도 유지되기 때문에 불완전 하나만 지향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에 보면은 돈을 조금씩 각출을 하고 내지만 그 돈의 양, 주식으로 치면 그 주식의 지분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인적, 물적 관계가 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이 사적 소유에 얽매여 있고 여기에 여전히 감염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역시 또 인간의 욕구가 아직도 억눌려 있죠. 그래서 인간의 자연적 본성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 욕구를 충분히 모든 인간의 욕구를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그 생산력, 그죠? 그런 생산력이 아직도 발전하지 못한 거고 이러한 공동체가 협동조합이라는 거고 소유 형태는 물적 관계인 소유 형태를 극복해가는 과정이다. 이게 합의적 관계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하는 거죠. 어떤 거냐.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자,
현실 사회주의 국가에서 협동조합을 하는데 그 협동조합의 발전 과정을 보면은 아주 이걸 잘 알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가장 낮은 단계 협동조합은 그 땅이 그 이제 농업 협동조합을 하는데 땅에 있는 사람은 땅을 1000평을 합니다. 100평 이상 100평을 내고 땅이 없는 사람은 농기구가 있으면 농기구를 내요. 이것도 저것도 없는 사람들은 그 노동을 하겠죠. 노동을 해. 그래서 그거를 배분할 때는 자기가 기여한 재산의 부분과 자기가 노동한 부분을 동시에 배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러한 그 생산물의 배분 기준은 재산의 지분과 노동한 부분, 인적 기여 부분을 동시에 고려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이제 그 국제 노동자 연합 창립선언이라든가 자본론 상본에 따르면 자본주의적 주식회사와 협동조합 공장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으로부터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한 생산 양식으로 넘어가는 이행기 형태이다. 그러면서 주식회사에서는 자본과 노동 사이의 대립이 소극적으로 철폐되고, 이건 공유를 말하는 거죠. 공유. 협동조합에서는 적극적으로 철폐된다. 이건 뭐냐니까 주식회사에서는 이 인적 물적 관계가 철저히 그 물적 관계가 지배하고 있는 거죠. 재산의 지분으로서만 되고, 다만 모든 사람이 하나의 재산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고, 협동조합에서는 이제 인적 관계도 인정을 하면서 점차 인적 관계가 우세하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그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게 됐냐면, 처음에 배분을 할 때 땅을 투자한 사람의 그 그거에 대한 지분과 그 다음에 농기구를 한 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맞춰주는데 이걸 소각합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에서 이윤이 남으니까 노동한 사람만큼의 이윤을 주고 그 다음에 그 땅이나 이 기계를 한 사람한테 그걸 주는데, 그거 말고 그 지분을 사들이 협동조합의 이익을 저축해가지고 사서 물적 지분을 소각시켜 버려요. 그래서 상당한 기간이 가면은 이제 다 소각됐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모든 구성원은 물적 지분으로 인한 이윤 배분은 받지 못하고 노동시간에 의해서만 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점차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 이런 협동조합이라는 게 바로 이제 그 고타강량에서 말하는 자본주의에서 벗어난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를 가려면 그 물적 지분을 소각해야 되는 경제적인 부분, 다시 말해 생산력이 높아져야 되겠죠. 그럴 뿐만 아니라 인간의 공산주의적 인간형으로 나가야 되고, 어떤 직접민주주의라든가 정치, 문화적, 지식적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높은 수준의 어떤 공산주의적 형의 인간형으로 가야 된다. 단순히 아까 말한 것처럼 경제적 발전도 있어야지만 사람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생산 현장에서 과거의 자본주의적인 지배와 피지배의 위계 질서가 부활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협동조합 쪽에서는 이제 어떻게 돼요? 협동조합의 낮은 수준은 아까 말한 것처럼 물적, 인적을 다 하게 되지만 높은 수준에 가서는 이제 그 물적 지분은 없어지고 노동시간이라는 분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시기에 대해서는 사적 소유가 폐기된다. 사적 소유가 폐지, 여전히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배부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죠. 그래서 물적 지분이 유상, 무상으로 소각돼야 된다. 어떤 폭력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물적 지분을 무상으로 소각할 수가 있겠죠. 몰수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중들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한다면 아마 유상 몰수로 점진적으로 소각하게 될 것이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 협동조합에서는 생산자들의 물적 관계는 소멸하고 노동시간에 의한, 그죠? 노동시간에 의한 관계만 남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증서죠. 노동 몇 시간에 떠는 증서, 이 증서를 노동증명서를 가지게 된다. 이것도 다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 관계에서는 비로소 이제 그 노동 시간에 의해서만 이게 되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는 자본가와 노동자가 모두 소멸하죠. 왜냐하면 이제 그 물적 관계라는 부분, 재산적 관계라는 부분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임노동이 사라지고 화폐도 없어진다. 아까 말한 노동증명서가 역할해서 화폐의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노동 시간에 따른 분배를 해요.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겠죠. 저 새끼는 8시간 일하고 말이야. 나는 10시간 일했는데 나는 2시간을 더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그 노동 시간이지만 이것도 역시 말하면 부르주아적 이타 관계, 즉 수학적 관계를 통해서
수학적 관계를 통해서 배치가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상품의 그 가치 법칙은 사라지게 되지만 소위 등가라는 부분, 노동 시간에 비례해서 그 배분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배분하는 게 아니라 노동 시간에 의해서 배분하고 누가 더 많이 일했냐 못했냐가 법적 다툼이 된다는 거죠. 이게 부르주아 법에 남아있는 잔재가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래서 필요에 의한 분배가 아니라 노동 시간에 대한 분배고 이 노동 시간에 대한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아직까지도 그 논쟁이 되고 쟁투가 되는 그래서 법이 관여하게 되는 그래서 분배를 둘러싼 구성원의 갈등, 노동시간의 공정한 측정과 분배량에 대한 갈등 이러한 것들이 여전히 부르주아의 그 상품 시장의 가치 법칙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부르주아의 이기적인 법률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규율하게 돼. 이 규율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어떤 국가 권력이 작용화되고 그러한 형태가 하나가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단계에서는 자본주의 국가가 소멸했지만 권력이라는 측면에서 강압이라는 측면에서 국가의 잔존물은 여전히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적 소유는 즉 노동의 소외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거다. 왜? 4시간 일한 사람은 일했는데 나는 가족이 많아. 근데 너는 4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밖에 못 받아. 그리고 나는 가족이 없는데 나는 10시간 일했어. 그래서 나는 10시간 일했으니까 가족 없더라 난 나한테 더 줘.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그러한 것들이 극복되지 못하는 상태로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단계는 이제 총유입니다. 총유인데 이 총유에서는 이제 인적 공동체다. 그러니까 총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공동 소유 그다음에 합유, 총유는 다 민법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여기서 어디서 나오냐면은 공동 소유는 로마법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로마법에서 총유는 게르만법에서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게르만의 우리 쉽게 말하면은 장원 같이 그 농업 공동체 형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총유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 현재 민법에 나와 있는 개념이에요. 총유로도 이제 인적 공동체로 넘어간다는 이 세 번째 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경찰 수구에서는 세 번째 단계가 되겠지만 이제 그 고타강령 비판에서는 두 번째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비로소 이 단계에서는 이제 물적 결합처로서의 성격을 상실하고 오로지 인격적 결합처만 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 시간에 의한 배분이 얼핏 들으면은 인격적 결합체일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는 인격적 결합청이라는 거는 인적 요소, 인간의 필요라는 부분을 고려하는 건데 노동 시간은 그런 게 아니라 노동한 시간에 따라 사는 거니까 여전히 필요와 노동한 시간이 불일치할 경우 여전히 비인간적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비인간적인 성격을 상실하고 비로소 전면적인 인격적인 결합체로 됩니다.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 이용, 수익을 하지만 이 재산에 대한 지분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익 분배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이 배분도 개인의 노동 시간에 따라서 노동 증명서에서 되는 게 아니죠.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인격적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배분되고 더 나아가서는 인격적 필요라는 거기 때문에 능력에 따라 일한다는 건 사실 일하지 않는 사람도 필요한 만큼 배분을 받는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재산 관계는 오늘날 뭐하고 똑같냐면요. 이건 이제 법인격 없는 사단법인이라고 하는데 이 법인격 없는 사단법인의 총유가 오늘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법인격 없는 사단이 그 시골의 마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니면 어촌이라고 생각해요. 그 시골의 어촌에서 대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앞 바닷가에서 어부를 하면서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민법에서는 어업권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인정이 된 거예요. 근데 외부 사람이 못한다면 제주도 가가지고 해변에서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이런 거. 왜냐하면 그 마을의 앞바다는 대대로 살아온 마을 사람들이 그 생계를 유지하는 재생산을 유지하는 그 하나의 그 생산터라면 그래서 그 생산터는 그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물고기를 잡아하는 이런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회사는 아니지만 이걸 법인격 없는 사단법인이라면 또 이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 종교
절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절의 구성원인 한 그 절에서 먹고 자고 어떤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 그래서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총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뭐 동창회도 약간 비슷한 것도 있는데 어쨌든 법인격 없는 사단법인이라고 현재 법으로서 그래서 이러한 에서는 이제 진정한 공산주의가 돼서 사적 소유와 그 인간의 자기 소외가 그 지향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쭉 표현을 했다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그 나중에 우리 하태경 선생님이 그 이제 그 소유 문제, 그 사적 소유와 개인적 소유 부분을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건데 그 이제 소유라는 것이 자본주의적 소유 우리는 어떤 거냐면요. 그 사용 수익 처분권이 소유예요. 자본주의적 소유. 그러니까 자기가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건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처분입니다. 자본주의적 소유는 처분, 즉 폐기가 버리는 게 들어있어요. 버리는 거. 그래서 자본주의적 소유 관계에서는 자기 물건을 버릴 수 있잖아요. 쓸만한 것도 버릴 수 있다. 이렇게 쓸만한 것도 버릴 수 있죠. 그런데 공동체의 소유 관계에서는 버릴 수가 없어요. 어느 개인이, 지배자가. 왜냐하면 공동체의 전체를 위한 전체를 위한 하나의 그 생활의 터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에서 그 공산주의 사회나 아니면 자본주의 사회가 아닌 사회에서의 소유와 자본주의 사회의 소유는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중세 봉건제에서 그 장원에서 소유가 중첩 관계로 있었는데 설사 그 봉건 영주라 하더라도 자기 영토, 자기 영주를 장원을 버릴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사회에서는 한 재산이 그 사적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재산을 버리는 것, 폐기라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 자본주의 사회에 와서 비로소 재산을 폐기한다는 게 있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유라는 개념에 재산의 폐기라는 부분이 들어갔는데 공동체 사회, 그 중세 사회나 공산주의 사회에서 그 무슨 그 공동체 소유라고 해서 소유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그 소유,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말하는 소유와 공동체에서 말하는 소유는 그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다른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보면 제가 쓴 책에는 자세히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한 게 이제 꼬민 내에서 그 소유 관계고 꼬민의 연합이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거는 뭐그 약간 추상적인 거니까 간단히 말하면 현재 대규모로 수행되는 것들 그리고 이제 그 인프라 그죠 망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꼬민이 할 수는 없고 작게는 여러 개의 꼬민 아니면 저 그 비행기 그죠 비행 산업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발달되는데 통신 이런 것들이 하나의 꼬민에서 하기 힘든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관리 과정이라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 한번 찍어보면은 그래서 이제 관리와 생산 과정의 지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수행되는 그죠? 모두 직접적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생산 유기체의 독립적인 기관들의 운동과 구별되는 전체로부터 발생되는 일반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휘자를 필요로 한다. 그죠? 각각의 지휘가 있지만 교양학단이 독립적인 지휘자를 필요한 것처럼 이러한 것들이 협업적으로 되자마자 자본의 하나의 기능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공산주의가 무슨 조그만 마을의 어떤 자족적인 그런 건 그렇게 될 수는 없죠. 그죠? 왜냐하면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오늘날 생산력이라는 부분을 존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건 하나의 고민 지점이라는 거고 시장과 계획경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가 계획경제라는 게 맞지만 사회주의가 우리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계획경제라는 게 맞지만 과연 모든 부분을 다 계획경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경공업이라든가 소비재 부분까지 다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시장이라는 것도 제도로서의 시장은 부정하지만 자연 발생적인 시장을 과연 부정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어떤 이론적인 도구마기보다는 하나의 우리가 추상적으로 상상의 나라나 하면 각자 주장을 펼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하태 선생님이 이 부분에서 많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또 이제 막스가 뭐라 그러냐면 혁명 후 연합된 협동조합적 조직들이 하나의 계획에 근거하여 일상적인 계획에까지 전국의 생산을 조정하여 자신의 통제하에 두고 자본주의 생산의 운명인 무질서와 주기적 공행의 종지부를 찍으려 하는 것이라면 이것이 바로 가능한 공산주의가 아니고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공산주의관을 청년 시대와 자본론 이후에 발전된 나눠서 봐야 되는 거예요. 청년 시대 1848년 공산당 선언에서는 자유로운 그 인간들의 연합이라는 건 다분히 그 당시에 자본주의적 발전을 고려해서 소생사들, 다 바이틀링이라든가 푸르동이라든가 뭐 그 당시 혁명가들은 대부분 막스 같은 지식인은 다 소생자였단 말이에요. 숙련공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 발전하는 대공장에 저항하고 한편으로는 구시대의 그 장인과 가운데에 껴서 자기들의 재생산을 확장하기 위해서 생각했던 게 소생산자들의 연합이었던 거고 그것들이 표현된 게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이었다면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그 막스나 앵겔스의 이후에 자본주의가 많이 발전한 시기에 때는 그거하고 좀 다른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좀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뒤에 마무리는 안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 끝내겠습니다. 네, 왜 결론은 안 하시고? 결론은 뭐 보면 돼. 지금 다 나온 말이니까 결론은 네네. 말할 필요 없죠. 네. 그러면 뭐 질문이나 코멘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분이 먼저 안 하시면 제가 먼저 할까요? 네. 김장 선생님이 이제 공산주의 소유에 대해서 하나의 챕터로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뭐 특히 이제 마지막에 공산주의의 이제 높은 국면에 대한 이제 서술 같은 것들, 그게 이제 보통 얘기하는 이제 필요에 따른 분배, 그러니까 능력에 따라 일을 하고,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필요라기보다는 욕구라고 해석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필요는 이게 한 번 더 걸러져 가지고 뭐 사회적인 어떤 이제 그 규정성을 이제 함축을 한다면은 욕구는 물론 욕구도 이제 사회적으로 규정되는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이제 그 인간의 어떤 자연 발생적인 어떤 이제 그 바람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베드리프니스라는 독일어를 욕구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취지에 한다. 워낙 이제 우리가 공산주의의 개념에 대해서 이게 어떤 위에로 국가로부터의 어떤 이제 계획에 따른 분배 같은 방식의 이제 연상이 되기 때문에 필요라는 식의 이제 개념으로 번역하는 게 익숙했는데 영어도 이제 니즈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저는 이제 의미를 막스의 이제 문제의식을 살리면은 그걸 욕구에 따른 분배.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욕구에 따라서 다 분배를 받는 게 이제 진짜 공산주의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국가가 폐지되고 코뮌의 연합이든 협동조합의 연합이든 이 연합들의 또 연합이든 이런 차원에서의 공산주의가 이제 성립한다라는 이제 문제의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강조가 돼야 되고 근데 뭐 다 동의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이 단계론에 의거해서 이제 김장식이 쭉 설명을 하는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치 이제 공산주의를 세 가지 소유 단계에 의해서 이제 설명을 하든지 또는 이제 두 가지 단계로 설명을 하는 방식인데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경철 수고는 세 가지 단계가 있고 고타강령은 두 가지 단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고 이제 그게 이제 연계되는 방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민법에서 얘기하는 그 소유 형태, 소유 형식에서 어떤 공유, 합유, 그다음 총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쉽게 저는 그거는 이게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다. 왜냐하면은 이제 특히 이제 경철수고에서 지금 이제 인용하시는 세 가지의 단계라고 얘기하는 마치 이제
발전 단계가 다르고 순서에 의해서 이제 발전해 나간다라 하는 그런 함축을 가진 데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 경철수고 안에 보면은 단계가 아니라 이제 그 형태입니다. 형태. 그러니까 게시탈트라고요. 그거를 단계로서 얘기를 하면은 완전히 이제 그 막스의 의미를 그 왜곡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형태는 이제 저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은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그게 이제 그 이제 사적 소유가 전면화되는 공동 소유이기 때문에 국가 소유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대의 공산주의자들의 소유 의식, 소유 형식, 소유에 대한 대안에 대한 전면적 비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제 막스 이전까지의 이른바 재산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나타났던 그러한 이제 공산주의자들의 개념에 대한 이제 전면적 비판이기 때문에 이건 인간 소유를 완성시키고 사적 소유를 완성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막스가 비판하는 것이고 현대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국가사회주의, 국가자본주의의 소유 형식들, 국유화가 이제 기본적이 되는 이런 사회에 대한 막스의 시대를 뛰어넘는 비판으로 저는 이제 봐야 된다. 그래서 그거는 공산주의 단계가 아니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형태, 게슈탈트. 두 번째 형태는 이제 민주적이든 이제 전제적이든 여기서도 이제 국가는 지향이 되는 과정이고 다만 이제 사적 소유의 어떤 잔재나 어떤 문제의식이 남아있고 소외가 남아있다. 이렇게 이제 막스가 얘기를 할 때 이게 그러면은 정당한 의미의 이제 공산주의냐, 막스가 지향하는 이제 그거는 또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개인과 이제 집단이 이제 서로 이제 일치하는 그러한 단계, 개인의 어떤 발전과 전체의 발전, 집단의 발전, 그게 이제 진짜 이제 그래서 이제 경철수고에서는 이 단계를 구분한 것이 아니라 세 가지의 중에서 두 가지의 이제 잘못된 공산주의의 어떤 이제 개념을 비판을 하면서 막스 자신의 대안을 이제 세 번째 형태로서 이제 제시를 했다. 저는 이렇게 이제 봐야 된다. 문구들을 좀 더 이제 면밀하게 보면은 그런 것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두 번째 쟁점인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김장식 교수는 이제 구분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막스가 이제 당대에 그러면 사회주의라는 개념을 안 썼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공산당 선언에서 그러면은 기존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비판을 했을 때 그러면은 막스는 그러면 기존 사회주의자는 비판 안 하고 앞에서 얘기하는 뭐 공산주의자들 연역에서 나타나는 바베프부터 뭐 바이틀린까지의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비판을 안 한 것이냐 사회주의만 비판하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재산 공동체에서의 이제 공산주의 개념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막스를 비판을 했고 본인의 이제 새로운 공산주의 개념을 이제 그 제안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공산주의자 동맹도 기존에 이제 의인 동맹, 정의로운 사람들의 동맹에서 막스의 공산주의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과 동시에 공산주의자 동맹으로 이름도 바뀌고 이제 조직도 민주적으로 바뀌는 이런 이제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막스는 이제 기존의 공산주의 개념, 공산주의자,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사회주의자, 사회주의 개념을 다 전면적으로 비판했던 것이죠. 다만 그게 일반적 명사로서 추상 명사로서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사회를 지향하는 이제 하나의 사회였다라는 것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다른 개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막스의 이제 용법하고 맞지 않다. 이거는 그러니까 레닌에서 이제 갈라져 나왔고 특히 이제 제1 인터내셔널이 제2 인터내셔널을 거쳐서 제3 인터내셔널로 창립이 될 때 공산주의 인터내셔널로 개념을 이제 바꾸면서 이름을 바꾸면서 사회주의자들을 이 인터내셔널의 사회주의자들을 개량주의라고 이제 비판하는 이제 역사하고 연결돼 있고 또 이제 소련을 이제 공산주의는 아니지만 사회주의라는 식으로 이제 정당화하는 스탈린주의 용법하고 연결됐는데 이거는 이제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앞에 발제에서도 나왔지만은 이제 막스주의 왜곡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단계를 나누어서 그러니까 이제 막스는 공산주의를 얘기를 했고 사회주의는 안 했다라든지 또는 이제 뭐 나중에 이제 공산주의의 첫 번째 국면
그러니까 이제 페이즈라고 했지 이제 단계라고 하는 것하고 또 물론 이제 비슷한 용법으로 썼지만은 이제 분명하게 쓴 거는 이제 국면이라고 썼던 거죠. 첫 번째 국면과 높은 국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이제 사회주의는 첫 번째 국면이고 두 번째 국면은 공산주의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는 막스 자신의 용법하고도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단계론이 이제 여전히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제 서술을 할 때 해석을 할 때 이렇게 가지고 계신 게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저 막스의 이제 발상과는 좀 차이가 크다라는 거. 이제 관련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프롤레타리아 독재론도 이것도 이제 물론 이제 논쟁적인 부분이죠. 근데 이제 기존의 해석은 이게 이제 결국은 사회주의를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해석을 했던 것이고 김장선생님 이제 지금 발제한 내용도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거는 아까 이제 발제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분명하지 않은 것인데 더 이제 그 예를 들어서 파리 코뮌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인 것은 분명하죠. 근데 이거는 이행기라고 이제 막스도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같은 제가 말하는 같은 개념으로서 사회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은 상당한 이제 시일이 걸린다. 파리 코뮌 이제 프랑스 내전에서 막스가 이제 그렇게 분명히 이제 서술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에는 이제 권력을 프롤레타리아가 잡았기 때문에 독재적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자본주의적인 여러 가지 요소도 국가를 폐지했다든지 그다음 생산을 공산주의적으로 조직한다든지 협동조합 연합을 발전시킨다든지 또는 이제 한 지역이 아니라 파리만 아니라 나머지 지역들까지도 연합을 한다든지 이런 이제 문제와 과제를 가지고 있는 이행기적인 어떤 정치 형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고타강령 비판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 또는 혁명적 독재를 얘기를 했을 때 이게 그 공산주의의 첫 번째 국면과 동일하다라는 얘기는 어느 저 문구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마치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는 것은 기존의 통설이었죠. 스탈린주의적 이제 해석에서. 왜냐하면은 자신들이 이제 그 이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하고 그다음에 국가를 지배를 강화하고 하는 것이면서도 그게 이행기를 넘어서서 사회주의가 되었다라고 이제 정당화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그 개념이고 필요했던 이론인데요. 그거는 저는 막스의 지금 인용한 그 고타강령 비판이나 또는 이제 정치를 수고해서는 전혀 그런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싶게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뭐 시간이 많으면 더 많은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핵심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공산주의를 단계론적으로 보는 것은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막스의 개념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전화가 잠깐 와가지고, 네. 긴 코멘트가 있었고, 논쟁적인 부분도 있었는데요. 네. 이거 관련해서 김장 선생님이 먼저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아니 뭐 저는 특별하게 할 얘기가 왜냐면 이제 하태경 선생님의 그 주장은 이제 이런 주장은 제가 여러 번 들었고요. 그래서 그걸 반박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저로서는 이제 그런 입장이 있다는 것들을 소개를 해준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각자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그 막스가 말한 공산주의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표현을 그거를 이제 하나에 그렇게 했다는 예시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지 완결적으로는 우리가 그 해석을 할 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완결적인 그 형태로서 그 표현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공산주의라는 거를 아직은 우리가 추상적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그 문헌학적으로 아주 탈선하지 않는 이상은 각각의 다양한 관점들을 가질 수 있고 그것들이 어떤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시네. 사실 김정 선생님 발표 들으서 저도 하태경 선생님 얘기한 것이 약간 단계론적으로 들렸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위험하다라고 해야 되나? 진짜 막스의 어떤 막스주의 핵심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좀 연결을 했을 때는 좀 벗어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아까 하태경 선생님 이후에 이제 막스주의자들의
그 현실에 변역할 때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왜곡됐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를 좀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말이 나왔으니까 이제 얘기하면은 그 생산력의 발전, 그러니까 형태라는 게 단계인지 아니면 동시대적으로 병존하는 건지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생산력의 발전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대에 생산력의 발전이 다른 여러 공동체가 있으면 동시대에 여러 형태로 나올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생산력의 발전이라는 부분이 일정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사회를 생각한다면 그러한 형태들, 다시 말해서 아까 말한 공동소유라든가 총유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그 시간적 그 발전 순서와 상관없이 단순한 형태라고 하기에는 역시 그러니까 제 말이 완전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단계론은 완전히 틀렸다 하는 것도 저는 그거는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양쪽 다. 저도 절대적이라고 주장할 수 없지만 하태경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도 절대적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절대 상대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르크스가 역사는 이제 문명사회 이후에 계급투쟁의 사회였다라고 해서 생산 양식으로 구분하는 것도 그게 하나의 경향성으로 하는 거지 그 단계가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아까 이제 하태경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세 가지 유형, 뭐 두 가지, 세 가지 이런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되는 거지. 뭐 생산력에 따라서 1단계는 생산력 여기에 대한 단계에 대한 생산력은 이런 소요. 2단계에 따라 여기 이렇게 보는 거는 좀 단계론적으로 이제 김 선생님은 단계론에 약간의 그런 의미성을 가져간다고 말씀을 하시긴 하지만 그렇게 이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단계론으로 하는 건 맞는데 단계론을 여전히 주장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단계론이 절대적으로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단계론을 비판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비판의 관점인 거지 단계론이 오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네, 뭐 이걸 계속 논쟁하기는 그렇고요. 네. 아니, 의견으로서 하고. 네네.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뭐 다른 선생님들이 별로 코멘트가 없으시면 조금 이제 그 공동소유 개념하고 연관되어서 김장 선생님도 이제 이 그 자본주의 소유 개념이 이제 그 폐기라는 이제 처분이라는 개념이 이제 굉장히 이제 핵심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용하고 그다음 사용하고 이용한다라는 거는 이제 점유라는 데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뭐 자본주의가 됐든 아니든 이제 점유라는 것에서는 이제 일단은 깔고 앉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이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익을 보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점유 개념 안에 내포가 돼 있다면은 역사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독일 이데올로기 같은 데서 이제 점유가 먼저냐 소유가 먼저냐 뭐 이런 이제 그 막스의 개념 순서 발전 순서에서 또 헤겔의 이제 그 철학에서도 점유와 이제 그 소유의 이제 개념의 발전이나 뭐 현실의 발전 이런 것들 가지고 논쟁도 하고 이러는데 어쨌거나 점유하고 이제 소유하고를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막스의 이제 소유 개념 대안에 있어서. 그랬을 때 이제 그 소유 개념은 약간 잘 강조하신 바대로 이제 폐기를 이제 포함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완전히 유일하게 단독적으로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게 소유 개념 안에 이제 처분하는 개념 안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이제 폐기하고 또 직접 다른 측면에서 또 중요한 것은 양도입니다. 양도. 그러니까 점유한다는 개념 안에는 양도가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처분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소유 개념 중에서 처분권이 있다는 소유 개념 안에는 처분권이 있고 처분한다는 것은 또 폐기뿐만 아니라 양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어떤 이제 그 봉건제나 이런 데서도 이게 그 뭐 이제 폐기는 안 하죠. 뭐 소유물 같은 걸 예를 들어서 땅을 폐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이제 황폐하게 시키는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 양도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왕과 귀족들 사이에 또는 왕과 하급 무사 사이에 또 영주와 하급 무사 사이에 계속 주고받는 거잖아요.
또 정복도 사실은 결과적으로 이제 양도되는 거죠. 강제적 양도인 거죠. 그런 식으로 소유 개념은 처분 개념이 핵심이고 그다음에 그 안에는 또 양도 개념이 있는데 이게 왜 공산주의에서는 중요하냐 하면은 공산주의에서는 당연히 이제 폐기도 안 되지만 이제 땅이나 자연물이나 또는 이제 생산수단, 공동의 노동으로 만들어진 생산수단을 폐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만은 양도도 안 되는 거죠. 마치 이제 내 것 같이 어떤 누군가 소유물 같이 처분해서 내가 뭐 어떤 다른 공동체한테 준다든지 다른 개인한테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양도를 하면은 그 다음 단계는 그것을 지금 현재까지 그 점유해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공동으로 수익 내던 그 사람들의 권리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까? 폐기와 마찬가지로 양도라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양도라는 개념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 그래서 공산주의적 소유에 대한 개념은 이게 공동 점유에 근거한 개인적 소유라는 거죠. 재생이라고 이제 그 자본론 그 일권 축적의 역사적 경향의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막스가 부정의 법칙을 얘기를 하면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그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는 국가 소유나 또는 사회적 소유냐 공동 소유냐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지, 사실은 이제 그 공동 점유를 전제로 하고, 그래서 이제 공동으로 점유하기 때문에 소유 개념에 내포되어 있는 처분권, 그 처분권 안에 내포되어 있는 폐기라든지 양도를 근본적으로 부정한다라는 공산주의적 소유 개념 안에 자체가, 이런 이제 막스의 문제의식을 전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측면이 굉장히 많다. 그런 측면에서 많이 강조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제가 뭐 시간이 되면 논쟁을 하고 싶은데 그 관련해서 좀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또 하시죠. 그 관련해서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예를 들어서 국유화 논쟁 같은 국유화 정책 같은 것들도 이제 많이 이제 예를 들어 변혁당을 포함해서 민주노총 같은 데서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거는 막스주의적 공산주의적 관점에서는 이것이고 나중에 논쟁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이제 인용문 중에서 김양생 이제 논문 안에서 인용문 중에서 이제 자본론에서 저 100페이지 정도에 보면은 이제 그 자유로운 인간들 연합에 대한 이제 그 서술이 나 있는 부분은 이제 인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첫머리에 보면은 그래서 공동 소유의 생산으로 일하며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공산주의가 공동 소유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이제 그 번역인데요. 이게 이제 그래서 도구 원문을 보면은 이게 공동 소유가 아닙니다. 공동 소유가 아니라 그냥 공유예요, 공유. 이게 이제 함축된 의미는 사실은 공동 점유입니다. 공동으로 그냥 사용한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공동 점유라고 명확하게 이제 그 배지죄라고 표현을 안 하지만 공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동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지금 김수영 번역이 예전에 공동 소유였는데 지금 한번 찾아보십시오. 새로운 번역에 보면 공유로 바꿨어요. 그다음에 이제 누구죠? 강신준 번역은 나올 때부터 공유했어요. 공동 소유가 아니고. 이 양반이 도고에서 제대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막스의 대안적 개념이나 구체적 개념들에 대해서 들어갈 때는 번역본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좀 이렇게 따져봐야 되는 부분들이 많고, 공동 소유 개념과 연관해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30초만 얘기하면,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산주의 사회에서의 그 소유라는 것과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유라는 거는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죠. 말로는 같은 소유라고 하지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산주의 사회에서 개인적 소유가 잔존한다 할 때 그 소유는 자본주의에서 말하는 소유라기보다는 사실은 점유에 가깝다는 거죠. 예, 한마디만 제가 여기에 대한 논쟁점 또 이론적인 문제에 관해서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이론하고 실천하고 관련해서 관계, 마르크스는 어쨌든 자본론도 쓰고 이론적으로 밝히고 비판도 했지만 공산주의자 동맹 결성에부터 공산당 선언, 그리고 자본론 쓰고 독일 또 영국 프랑스의 각종 마르크스주의적인 운동 혹은 사회주의적인 운동에 관해서 개입하면서 그걸 바르게 끌고 가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이론과 실천과 그 관련 속에서 이론이 어떻게 발전하고 실천이 발전해 나가냐,
부분에 관해서 특히 이 부분에 많이 공부를 계신 우리 하태규 동기나 김장민 동기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밝혀줬으면 좋겠고, 그와 관련해서 한국에도 실제 이론하고 실천하고 어떻게 관련지을 건가. 사실 마르크 같으면 처음부터 사실 사회주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 이론도 제출하고 비판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한국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북한 문제도 있고, 또 북한 아니라도 남한에도 미성숙, 이론적인 실천적인 부분이 제약이 있거나 미성숙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국은 어떻게 우리가 좀 해나갈 건가. 그래서 상당히 현재 하는 것이 이제 개량적인 수준에서 한단 말이에요. 개량적인 수준에서 하는데 전면적으로 마르크스의 이론, 그 중요한 구성 부분들을 주장하고 이렇게 선동해서는 잘 안 합니다. 이론적으로도 그렇게 좀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게 유럽이나 서구나 이 역사 속에서 마르크스의 이론과 실천의 그 결합, 발전 관계, 그것과 동시에 한국에서 실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르크스주의자를 또 자청하고 스스로 그걸 발전시켜서 이해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연구를 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어쨌든 뭐 이거는 뭐 관련한 텍스트에 대한 얘기는 아닌데, 저는 뭐 대한 사회도 그렇고 막스의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후기 버전을 가지고 버전의 기초에서 그 초기 저작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막 초기 버전과 후기 버전을 거의 짬뽕 해가지고 막 섞어서 설명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들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후기에 그 좀 더 완성되어 있는 개념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 정치 현역 비판 요강이라든지 독일 이데올로기라든지 경철 수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석해야지, 그런 거 없이 지금 그런 거 없이 그렇게 짬뽕으로 여기서 뭐 이 개념과 여기서 이걸 언급하고 후기 저작, 중기 저작, 그 초기 저작을 이런 식으로 좀 나열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이거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학생들에게도 그래서 초기 저작 읽지 말라고 하거든요. 후기에 그 임금 이윤 가격인가? 그거 읽고, 네, 이런 걸 통해서 개념을 잡은 다음에 더 공부하고 싶으면 초기 저작이나 뭐 요강이나 이런 것들을 접하는 것들이 좀 우리가 후대 연구자로서 후대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좀 더 이점이라고 좀 생각이 좀 드는 측면이 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김정희 선생님이 계속 개인을 강조를 했는데, 저는 자본론 공부할 때 뭐 원서에서 어떻게 표현됐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연합된 생산자라고 하는 걸 되게 강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운 인간들의 공동체에서 자유로운 개인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저는 그러니까 생산자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밝히는 것들이 인간의 역사에서 노동이 갖고 있는 역할이 사회주의가 되더라도 그러니까 폐역이 되더라도 폐기적용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생산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노동의 참여, 함께 사회적 인간으로서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합된 생산자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를 해야지, 막스가 얘기했던 거하고 좀 이렇게 맥이 더 같이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아까 하태경 선생님도 저도 제가 이제 다시 이제 알렌트 켈링코스 책을 최근에 다시 이제 학생들하고 세미나부터 읽으면서 했던 건데, 욕구라고 하는 부분은 저도
다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사회주의를 얘기할 때 제일 처음 맞닥뜨리는 반론이 뭐냐면 인간의 욕구는 이기적인데 사회주의랑 이게 맞아? 라고 하는 게 제일 큰 걸림돌이거든요. 그런 거와 연결해서 인간의 욕구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필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욕구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석하는 것을 저도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를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하태경 선생님이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그런 부분, 그러니까 사용 가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에도 우리가 노동 생산물을 왜 생산하냐라고 했을 때 인간의 어떤 욕구를 충족할 때라고 할 때 이 욕구라는 측면을 좀 더 강하게 적극적으로 좀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아까 하태경 선생님 잘 얘기했는데 필요는 한 단계 사회가 또 이렇게 좀 이렇게 겹씌어져 있는 부분인데 욕구라고 하는 부분들은 개인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뭐라 그러죠? 개성이라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결합이 되면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좀 차이를 들게 해서 욕구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발언할 수 있어요? 네네, 그렇게 하세요. 네. 세 번째 부분은 그 욕구 필요 부분은 동의하고요. 비교하고 첫 번째 그 막스의 그 작품의 시기에 관한 부분인데 잘 아시겠지만 막스 작품에 대해서 청년기와 그 후반기에 대해서 연속성에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고 단절됐다는 거 판단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어떤 초기회가 아니라 후기만 중심을 해야 한다는 거는 그것도 역시 하나의 김민정 선생님의 의견이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고요. 다만 청년기든 후기든 간에 그거를 인용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단절이라든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대한 관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막 무차별적으로 하는 거는 문제가 있겠지만 그거를 해석해야 되는 관점이 있다면 청년기든 후반기든 그거는 상관이 없다고요. 더군다나 청년기에는 오히려 이제 이 경철 수고에도 보다시피 훨씬 더 추상적이고 훨씬 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철학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후반기에 그 작품이 더 완성도가 높고 후반기 작품을 똑같은 거 하더라도 심지어 막스가 서문에서도 공산당 선언을 쓰고 나서도 몇 년 지나고 나서 자기가 다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후반기나 이런 것들이 완성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서 애초부터 이제 소생산들의 연합이었기 때문에 생산자를 중요시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궁극적인 공산주의에서는 노동자와 자본가의 구분이 없듯이 인간은 생산자이면서 소비자이기 때문에 심지어 생산하지 않는 사람도 공산주의 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시작의 연원이라든가 동력은 생산자에 있겠지만 공산주의 사회에서의 인간이라는 건 생산자이면서 소비자이고 그 구별이 지향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저도 좀 관련해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네네. 저도 이제 세 번째는 뭐 당연히 이제 동의를 드리고 두 번째 김장희 선생님이 말씀한 거에도 동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생산자 연합은 아까 이제 발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이제 기존 공산주의론자들의 어떤 소생산자들의 연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영향을 좀 받았던 것이고 이제 물론 이제 지금 생산자 연합이 그런 의미를 이제 말씀을 하시고요. 네. 죄송한데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연합된 그러니까 개인들의 연합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소생산제를 가진 공산주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더 드릴게요. 드리고 나서 또 말씀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생산자 연합이라는 게 이제 자본론에서도 나오는데 그게 이제 이게 자본론이 이제 알다시피 이제 이권 상권이 오히려 초고이고 그게 이제 생산자 연합이라는 게 이제 1권에는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1권에서
그 100페이지점에 보면은 상품장에서 로빈슨 크루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 좀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새로운 사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가 뭐 이렇게 할 때 이제 그 개념,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김장현 선생님이 아까 인용했던 그 노동 시간에 따라 이제 그 분배하는 그러한 사회, 공유의 공동의 생산 수단을 가지고 각자가 이제 노동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설명인데 이게 막스에 어떻게 보면 이제 출판된 최종적인 버전이죠. 여기에 이제 자유로운 인간들의 연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간이라는 개념이 예를 들어서 고타강령 비판에서도 아까 이제 그 김장식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노동하지 않는 자, 노동 불능자에 대한 이제 분배를 막스가 이제 그 높은 국면과 첫 번째 국면과 상관없이 특히 이제 첫 번째 국면에서 그걸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 시간에 따라서 분배를 받지만 노동 시간에 따라서 분배받을 수 없는 많은 사회적으로 거의 절반 가까운 인간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들에 대한 인간 분배와 그들에 대한 이제 뭐 교육, 그다음에 의료, 보건 서비스, 그다음에 이제 그 사회적 보험, 기타 뭐 투자 등등 이런 것들을 다 막스가 꼼꼼하게 얘기를 합니다. 고타강령 비판에서 보면은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생산자뿐만 아니라 보통 이제 말 자체의 의미로서 생산자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는 범주를 넓혀서 결국은 공산주의가 인간 해방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들의 연합이라는 것은 잘못 표현된 것이고요. 개인들의 연합,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 막스 자신의 문헌 안에서는 없습니다. 독일 이데올로기에 비슷한 이제 그 표현이 있지만 그거는 잠깐 쓰다가 막스는 이제 인간들의 연합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최종적으로 막스의 개념이라고 저는 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쟁점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이 초기 제작, 뭐 후기 제작을 무분별하게 이렇게 인용하는 방식은 정말 이제 잘못된 방식인데 근본적으로 이제 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막스는 단절된 사람은 아닌 거죠. 우리가 이제 다 대부분 다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다만 이제 아까 김민선 선생님 얘기한 대로 정치 경제학 비판을 읽을 때 초기 저작이나 또 뭐 예를 들어서 그룬트리세 같은 요강 같은 수준에서도 완성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더 뭐 철학적으로 이제 깊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뭐 중요하게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자본론 같이 완성된 상대적으로 완성된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초기 저작에서의 이제 뭐 착취 개념이 됐던 소외 개념이 됐던 이런 것들이 어떠한 한계와 어떠한 함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알면서 이해하면서 읽는 방식이 이제 바람직한 것이지 초기 저작부터 읽어가지고는 이게 굉장히 헷갈리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정치경제 비판의 한정에서 본다면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정치라든지 또는 이제 아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소유 개념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후기 저작에 가서도 막상 완성했다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단편적인 게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초기만 해석을 해야 된다, 후기만 해석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상호 연관성이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발전되고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정치경제 비판하고도 연관하고 시대적 배경하고도 연관해서 정말 이제 잘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분별하게 이제 막 이렇게 뒤죽박죽하면 안 되지만 그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정말 이제 해석을 하면서 한다는 전제 속에서 초기, 후기 뭐 이렇게 나누는 거는 굳이 이제 그렇게 이제 그 한쪽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또 좀 안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인신론적 단절을 얘기한 적이 없는데 네. 그걸 왜 지레 짐작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저는 어쨌든 개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착취 개념이라든지 인형가치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소유나 점유 같은 경우에도 해겔의 법철학 그 비판이나 이런 뭐 이때의 어떤 단초를 가지고 있지만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후기 저작을 통해서 막스의 어떤 그 핵심 개념을 적확하게 이해한 후에 그걸 차용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고 사실 소외 얘기할 때 우리가 경제 철학 그걸 많이 쓰잖아요. 뭐 그런 거에서 소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부분을 뭐 초기 저작이니까 사용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었어요. 사실 그 김장희 선생님의 발표가 제가 아는 지인들은 좀 듣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최근에 아니지만 뭐 환경 문제라든지 뭐 이런 상황에서 공통 자원에 대한 뭐 커먼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체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마르크스는 소유와 그 점유, 뭐 그다음에 이제 사회주의에서의 소유 개념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또 하나의 화두인 것 같고, 아까 최 선생님이 이제 소유하고 점유에 대한 차이를 얘기를 지적을 해주셨고, 그러한 차이에 기반해서 이제 그 커먼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빠져있다라는 거를 좀 적극적으로 이제 막스주의를 연구하는 분들이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뭐 한 가지 좀 그 소유 관련돼서 시간이 없어서 말하는데 잠깐 뭐 하나 더 보완하면 될까요? 네네. 그러니까 또 그 자본주의적 소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자본주의적 소유와 그 집단적 공동체적 소유죠. 봉건제든 간에 공산주의 등 차이점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 간접 점유의 문제입니다. 간접 점유. 그러니까 간접 점유는 자본주의 사회도 존재하고 이 집단 공동체 사회도 존재하는데, 공동체 사회에서 간접 점유는 사실 이제 뭐 왕, 영주, 농민 이런 식으로 유계적인 그 간접 점유거든요. 그런데 자본주의에서 간접 점유는 그런 유계적인 게 아니라 개인 간의 간접 점유인 거예요. 그래서 그 문서를 통한 간접 점유, 표식을 통한 간접 점유 이런 거라서, 원래 소유라는 거는 자기가 손에 들 수 있을 만큼이라는 거예요. 동굴에 우화 보면 어떤 사람이 동굴에 금은보화가 많으니까 너는 네가 가지고 있을 것만만 갖고 가라 그랬는데,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갖고 가려다가 동굴에서 갇혀 죽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소유의 특징은 자기가 직접적으로 소유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그 소유를 등기제도라든지 그 다음에 표시라든지 은행 예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그건 착취를 위한 소유죠. 근데 집단 자본주의가 아닌 공산주의라든가 봉건제라든가 이 집단적 소유에서는 개인의 그러한 그 간접적 소유, 개인에 대한 간접적 소유는 그 훨씬 제한되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소유 개념에서 착취에 의한 소유를 그 차단돼 있다. 즉 개인 간의 간접적 소유가 금지 제한됐다는 것은 개인 간의 착취가 그 제한돼 있다는 측면에서 이 소유 개념에서 그 자본주의에 있는 간접적인 소유가 집단적 관계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개인의 간접 점유라든가 간접 소유가 허용되지 않는다. 저도 좀 한 가지만 좀 보탤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됩니까? 아, 네. 6시에 저희가 끝내려고 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공동체적 소유에서 이제 예를 들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이전의 어떤 이제 봉건제나 또는 뭐 공납제 사회에서의 이제 공동체적 소유 개념이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또 이제 김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거기다 덧붙이고 싶은 것은, 그러면은 그러한 공동체적 소유의 두 가지의 그 근본적인 이제 그 변별점이 뭐냐? 여기에 바로 이제 그 개인이 들어간다고 저는 이제 막스의 개념 안에서. 왜 그래서 이제 공동점유에 근거한 개인적 소유를 재생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정말 이제 막스주의자들 일반이 굉장히 이 당혹스러워하는 표현이 개인적 소유. 그래서 앵겔스는 뭐라고 했느냐면, 이거는 이제 생산 수단이 아니라 소비 수단에 대한 개인적 소유다. 이게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죠. 막스하고 다른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바는 소유, 개인적 소유의 대상이 소비 수단이 아니라, 그건 당연히 이제 개인들이 소비하기 위해서 아까 기본적으로 막스가 전제하고 있는 노동 시간에 따른 분배가 됐든 또는 이제 욕구에 따른 분배가 됐든, 그건 뭐 분배된 거는 개인적 소유를 해서 개인이 쓰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소비 수단, 생존 수단, 향유 수단이 아니라 생산 수단인가, 그거의 근본이 땅의 문제, 지구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왜 개인적 소유를 재생한다고 했느냐? 공동 점유를 근거로 하면서.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 부르주아의 소유 제도의 혁명, 소유 개념 혁명. 그러니까 이제 로크로부터 헤겔까지 이르는 부르주아의 사상가들이 소유를 굉장히 이제 그 당연한 천부의 인권으로 생각을 하고 중요시하고 개인의 자유와 생명의 실현의 근본적 조건으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그거의 긍정적 측면, 변정법적 측면에서 볼 때 긍정적 발전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자본주의 이전의 이제 소유는 공동체적 소유라는 개념 또는 왕의 소유, 신의 소유,
또는 마을의 소유라는 개념만 있었기 때문에 개인의 생존이라는 것은 부차적이고 개인의 자유라는 것은 부차적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자본주의에서는 반대로 개인의 소유, 개인의 자유, 아까 이제 방금 이제 간접적 소유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노크 같으면은 자기가 땅을 어떤 경작할 수 있는 만큼은 다 개인적 소유다 이렇게 사적 소유의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땅을 누가 경작할 때 자기가 뭐 10,000평을 경작할 수는 없잖아요. 100평은 경작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100평은 자기 거다, 사적 소유다 이렇게 이제 로커가 얘기를 했는데 여기 함정이 뭐냐면은 간접적 소유가 있는 거예요. 화폐를 통해서 10,000평도 소유할 수 있고 100,000평도 소유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이제 그러면 개인적 소유를 만들면서 사적 소유가 되면서 독점적 소유로 넘어가는 이런 이제 근본적 이제 문제가 있지만 자본주의를 넘어섰을 때 그러면은 개인적 소유를 버리느냐?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동점유에 근거한 개인적 소유를 재생을 해서 개인적 소유라는 것은 아까 소유 개념 안에는 근본적으로 의사결정의 자유, 의사결정의 참여, 분배의 참여, 그다음에 사용의 참여 이런 것들이 이제 공동의 토대에 의해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인의 권리를 이제 막스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공산주의의 소유는 개인적 소유가 재생이 되는 것이죠. 공동점유에. 근데 전 공동체, 자본주의적 공동체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이제 근본적 차이가 있다. 이런 점을 좀 저는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뭐 개인이 우리 정진웅 동지 늦게 와가지고 정진우 선생님 늦게 들어오셨네요. 말씀 좀 하세요. 마이크 켜졌네. 네, 잠을 자가지고 제가 아이고. 진즉 오늘 들어왔어야 되는데. 어쨌든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프로레타 독재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 독재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다 아시겠지만 뭐 지금 뭐 독재자의 독재가 아니라 고대 로마 시대의 독재관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되게 얘기를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대 로마정 때 독재관은 비상시에 6개월마다 한시적으로 통치하도록 임명된 관리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막스가 이제 프로레타 독재를 얘기했을 때 그 독재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독재하면은 막 독재자, 막 히틀러 뭐 이런 사람들 생각나니까 이제 그 오해에 대한 부분들의 어원에 대한 것들을 얘기할 수 있고 전자본주의 시대에서 개인이 부차적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건 좀 불충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본주의에서 노동 가치론이 전면화됐다는 거는 개인이 어쨌든 동등한 개인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전자본주의 시대에서는 개인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 노동 가치론이 그래서 은폐되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개인이 어쨌든 평등한 개인이 형성이 된 다음에 왕의 노동 시간 1시간과 평민의 노동 시간의 1시간이 똑같이 취급되는 이런 물질적인 기반이 바뀌었다라는 측면에서 개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를 강조했다라는 점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잔저분 시대에서는 뭐 공동체를 우선시했고, 그다음에 개인을 부차적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불충분한 점이 좀 있어서 왜 개인이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사회학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 근대 사회가 되어서 개인이 공동체보다 우월해 됐고 뭐 서구 사회는 공동체가 보다 개인주의가 강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랬을 때 좀 유물론적 관점에서 개인이 어떻게 발견이 되는가라고 하는 또 이것을 주목하면서 노동가치론과 연결해서 개인의 발견을 좀 설명하면은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 손명 선생님 두 가지 발표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없으시는데. 아니요, 아까 민정이 것 얘기했고요. 여기 김장민 쌤 발표는 첫 번째 저도 조금 이게 일단 리퍼런스 후기 이런 것도 좀 이게 필요하지 않나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네, 잘 안 들려요. 뭘 안 들려요? 저만 잘 안 들리나요?
그러니까 그 참고문헌 표기 이렇게 인용한 거 어디서 인용했다 이런 거 그게 일단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3단계라고 하셨는데 그게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그 특히 이제 협동조합이 관련된 게 그 김장민 쌤이 좀 이렇게 창조적으로 더 이렇게 발전을 시키려고 하신 건지 하신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막스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어떻게 봐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때 저번에 이제 우리는 그런 건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이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러니까 내가가 뭐 여러 그 막스 지금까지 출판된 것은 물론 저도 다 읽은 것도 거의 없지만서도 아직 정리되지 않은 책도 엄청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 공부하면 그때 마르셀로인가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공부하면 엄청나게 다시 좀 구체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도 언제 그런 걸 좀 공부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했었어요. 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또 다른 선생님들 발언 안 하신 선생님들 중에서 뭐 이야기하고 싶은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뭐 없으신가요? 뭐 없으신데 시간을 이렇게 막 그걸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그러면은 제가 또 좀 보충을 할까요? 지금 이제 손 선생님도 협동조합적 이제 그 대안 내지 소유의 개념과 그러니까 막스의 이제 그 진위 내지는 막스의 이제 그 논의와의 이제 연관성에 대해서 김장민 선생님이 좀 창조적으로 발전시킨 게 아닌가라는 이제 의구심을 표현을 하셨는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이게 김장민 선생님의 이제 기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런 견해는 이제 정성진 쌤도 굉장히 이제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아까 파리 코뮌의 프랑스 내전에서 협동조합의 연합, 전국적 연합에 의해서 이게 이제 가능한 공산주의가 아니겠느냐, 막스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뭐 정세에 대한 타협적 이제 표현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폄하하는 논의들도 있는데 그게 이제 결코 그렇게 간단하게 프랑스 내전이라는 엄청난 이제 평가 속에서 그렇게 간단하게 이제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제일 인터내셔널에서도 이 이제 노동조합 투쟁을 강조하는 것만큼 또 협동조합 투쟁에 대해서도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협동조합 투쟁이 이게 하나의 이제 하나의 이제 대양 속의 하나의 섬같이 자본주의적 대양 속에 하나의 이제 공산주의적 섬같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이게 이제 전국적 연합이 돼야 되고 국가의 지원을 이제 받아서 또 타락하지 않아야 되고 그다음에 또 뭐 자유로운 이제 뭐 인간들의 어떤 연합 이런 것들의 조직으로서 이제 발전해야 되고 이런 이제 협동조합의 이제 발전에 있어서 몇 가지 한 7가지인가를 얘기를 하지만 그 핵심은 어쨌든 협동조합이라는 게 하나의 자본주의 내에서 대안적 소유 형식이고 대안적 조직 형식이다, 경제 조직 형식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긍정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협동조합은 기존의 이제 막스에 대한 이제 일방적 이제 편견 속에서는 굉장히 이제 막스가 부정을 했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또 자본론 3권에서도 이게 이제 이제 긍정적 이제 이행적 형식과 부정적 이행적 형식으로서 주식회사는 부정적이고 그다음에 긍정적 이행 형식은 협동조합인데 이런 개반적 논의들에서 볼 때 막스가 국가 소유라는 대안이 아니라 협동조합의 연합, 자유로운 인간들의 연합, 자유로운 생산자의 연합이라는 이제 대안적 조직과 소유를 지향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이제 소유도 공동 소유를 얘기를 할 때 협동조합이라는 표현이 게노시엔 샤프트라는 게 협동조합이라는 표현인데 이게 이제 소유를 얘기를 할 때도 프랑스 내전에서 보면
이제 그걸 이제 번역을 잘못하면은 그냥 공동 소유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이제 소유를 하는 번역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협동조합적 소유인 거죠. 그러니까 파리 고민에서 얘기하는 이제 프랑스 내전에서 얘기하는 이제 소유 대안도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정승 선생도 그렇게 잘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곳곳에서 기존의 편견에 의해서 그냥 국가 소유, 공동 소유 이렇게만 이제 막세 소유 개념을 보다가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들여다보면은 다 협동조합적 이제 아까 그래서 제가 저 자본론 이제 100페이지 거기 보면은 이제 공동의 소유가 아니라 공유의 공동의 생산 수단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거기도 그러니까 소유라는 개념을 막상 뺐다는 것도 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협동조합 소유란 것은 아까 김장현님 협유 두 번째 단계 소유하고 이제 개념하고 이제 같은 개념으로 얘기를 하셨지만은 이게 단순하게 그 공동 소유 이런 개념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협동조합적 소유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한번 쓰고 싶은데 결국은 이제 공동 점유에 근거한 개인적 소유가 협동조합 소유인 거죠. 그러니까 협동조합 소유 구성원이 있다면 이 구성원들이 이게 기본적으로 공동 점유되어 있는 하나의 어떤 뭐 기업이 됐든 무슨 이제 실체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개인들이 어떻게 하고 할 수가 없어요. 처분도 못해요. 처분. 그렇지만은 개인적 소유 지분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자본주의적 형식 안에서 이제 한계가 되어 있지만 그게 나중에 이제 공산주의적으로 발전하면은 아까 김장희 선생님이 이제 뭐 물적인 기반을 넘어서서 인적 기반으로 발전한다. 사회적 관계 기반으로 발전한다. 이렇게 이제 잘 서술을 하셨지만 그런 식으로 공산주의적 완전한 이제 소유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협동조합 소유가 그거의 연합이 발전하는 게 이제 자본주의 내에서의 공산주의의 맹하다. 막상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 현실 아까 이제 우리가 그것까지 토론할 시간은 없겠지만 현실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붕괴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대기업들, 독점 자본이라고 표현하는 대기업들이나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이제 보건 부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 의료 부분 뭐 등등을 얘기를 할 때 지금 운동 진영에서 대부분이 국유화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막스의 문제의식하고는 다른 거라는 거죠. 저는 이거는 잘못 가는 거다. 이거는 진지하게 정말 이제 얘기를 해야 된다. 뭐 이거 논쟁하고 싶은 얘기는 없고 많이 논쟁하고 싶은 분들이 있겠지만 다음에 언제 시간이 되면 이 부분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협동조합이 저도 그거 좀 얘기하고 싶은데 협동조합 해도 돼요? 아, 네네. 짧게. 협동조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사회주의 뭐 공산주의 그 넘어가는 그 이행기 속에 있는 협동조합이죠. 그 북이나 중국에서 하려는 그런 협동조합적 공사 뭐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자본주의 내의 협동조합인데요. 막스 시절에는 아까도 나왔지만 프루동이나 라살이나 다 협동조합을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발명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아까 똑같은 얘기 계속 나오는데 그 장인이 되지 못한 그 직공들이 그 자기들도 공장을 갖고 싶었어요. 그리고 혼자서는 안 되니까 여럿이 모여서 공장을 만들고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국가로부터 돈을 받아서 공장을 하려고. 오늘날 사회적 기업하고 똑같죠. 그런 현상이 소생장사 사회에서 다수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라살도 그거를 받아준 거고 프로동도 받아준 거고 마르크스도 그거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마르크스가 한 말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협동조합의 필요성 그거는 인정을 하지만 그게 혁명 수단은 아니라는 거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로부터 돈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건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자본주의 내의 협동조합이라는 거는 이론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그 시대에 직인들의 거의 보편적인 요구사항이었고 그 베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그 실제로 국가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협동조합을 다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현상이었어요 그 시대. 또 다른 분 있으신가요? 네네. 국유화 하태규 쌤의 그 말씀 중에 요즘 좌파들 중에 국유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좀 있다고 많다는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이해한 건지 모르겠지만 실제 국유화를 주장하는 제창하는 좌파들이 그렇게 많은지는 의문이 좀 들어요. 오히려 소련 사회에 대한 안 좋은 기억 때문에 그리고 노동운동에 대한 기대가 좀 약해서 그런지 오히려 국유화보다는 사회화를 얘기하거나 오히려 노동자 자주관리 얘기하면서 협동조합에 비슷한 가까운 주장을 한 좌파들이 좀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민족주의 관련돼서 잠시 김장민 선생님께서 언급할 때
제가 그 채팅방에 올렸던 뭐 독일인의 제국이란 조국이란 무엇인가처럼 실제로 좀 통일에 대한 열망도 되게 강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 국가를 지향했던 왕조들이 정작 그 자기네 통일을 열망했던 민족들과는 좀 괴리가 있었던 측면을 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간 독일만 해도 그 통일을 일컫던 프로이센 왕국은 원래는 사실상 폴란드, 그러니까 프로이센이 정복한 그 폴란드의 신하였고, 그리고 러시아에서 슬라브주의를 제창했던 그 로마노프 왕조조차도 사실은 호헨칠레른 가문하고 친족 관계였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호헨칠레른의 프로이센 가문하고 로마노프가 같은 가문이 돼가지고 호헨칠레른 로마노프 가문이라고 스스로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좀 다른 얘기지만 질문하고 싶은 게 그 크리스토퍼 베거드라는 학자는 그 유목민과 정착민의 대결이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한 역사 서술을 하는데, 여기서 게르만족도 일종의 유목민족이라고 설정하면서 이제 공통사회, 공동소유를 얘기했었다고 하는데, 그게 그 관점하고 지금 이 하티그 쌤께서 말씀하셨던, 김장민 쌤이 설명했던 그 독일에서의 그 게마인샤프트, 그거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답변하시겠어요? 좀 시간이 없는. 게마인샤프트, 저는 네, 게노션샤프트 얘기를 했고요. 동일어. 게노션샤프트가 협동조합이고 게마인샤프트는 그냥 공동체인데, 뭐 그게 이제 그 독일에서 유목민의 역사적, 그 게르만족은 유목민의 이제 그 로마 시대에는, 고대 로마 시대에는 였던 건데 이제 정착민으로 바뀌었겠죠. 뭐 그런 건 뭐 역사적인 거니까 디테일하게 들어가서는 또 복잡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처음에 질문했던 국유화를 주장하는 세력이 소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다행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노동당, 그다음에 이제 그 변혁당, 그리고 민주노총 같은 데서도 최근에 이제 코로나 위기 국면과 연관해서 뭐 의료 산업이 됐든,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뭐 항공 산업이 됐든, 이런 것들을 다 국유화하자 그런다고요. 부분이 저는 이제 굉장히 그 운동적으로 대안적 이제 소유 개념이나 운동적인 전략이나 이런 것에서 굉장히 이제 그 관성적이다. 그래서 이제 국유화를 하면 1차적으로 그 분야에 이제 소속돼 있는 이제 그 노동자들의 생존을 보장을 한다든지, 임금 체계를, 또는 이제 그 일시적으로 또 국가 기구가 또 효율적으로 이제 그 집행하는, 이제 문제를 집행하는 이런 측면들에 대해서 굉장히 유혹적인 이제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속에서 결국 이제 자본주의 국가의 유지와 강화를 통해서 노동자의 자발적이고 자주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발휘하는 기회는 오히려 더 그 망치는, 막 가로막는 이런 이제 대안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본주의 위기 국면 또는 코로나 같은 위기 국면에서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역량과 투쟁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일상적으로 잘 자본주의가 돌아갈 때 그런 게 발전할 수가 없잖아요. 위기 국면에서 오히려 노동자가 투쟁이 발전하고 자주 경영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때 다시 또 국유화하자 그러면은 언제 그러면은 혁명적 투쟁을 할 거냐고요.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이거는 잘못된 방식이다. 전략적으로도 그렇고 대안적 개념으로도 그렇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동의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시간을 가지고 논쟁을 합시다. 네. 저는 거의 80% 동의합니다. 저는 동의 안 해요. 어쨌든 별로 현실에 처해 있는 노동자들의 입장을 전 고려하지 않고 바로 노동자 통제로 가라고 얘기하는 건데, 전술적인 측면에서 국유화에 대한 이야기를 논의해 볼 수도 있다는 거고, 사회진보연대는 국유화 동의하지 않아요. 특히 거기만 다르죠. 아니, 근데 변혁당도 마찬가지로 국유화 얘기하지 않고, 아니 사실 한다니까요. 그건 최근에 지금 얘기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다음에 있어요. 그냥 그 부분은 그 각각의 얘기하는 국유화의 그게 좀 얘기가 좀 다른 지점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그렇게 사회화를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에노사 같은 경우,
그 공공 운수노조도 그러니까 국유화를 얘기하지 않고 사회화를 얘기하고요. 그래서 일부 저는 좀 나중에 한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8월달에 잡든지 중요한 기점이어서, 왜냐하면 그 코로나 크래쉬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장석준이 번역한 책인데 그 책에서 국가독점 자본주의는 다시 도래했다. 뭐 약간 그런 이제 주장을 하는 책이어서 국가독점 자본주의요. 그래서 아까 실천의 문제와 관련해서 네, 그럼 국유화 얘기 안 하고 그럼 재벌들 마음대로 이재용이든 현대재벌이든 너희들 경영해라. 뭐 이렇게 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구호로 쓸 수 있는 대안이라든가 어떤 상 전체적으로 이걸 좀 제출해야죠.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아까 이제 하정 선생님이 얘기한 문제의식은 뭐냐면 이제 신자유주의 시대에서는 국가가 약화되는데 이 코로나 국면, 근데 팬데믹 상황에서는 국가가 비대해진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을 국가가 더 개입해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방역 수칙 열심히 방역 수칙 해다고 뭐 이런 거에서 국가가 더 등장해서 독점하고 같이 이렇게 결합이 되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하는 흐름도 좀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거 연장해서 한번 나중에 주제를 한번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5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늦게 들어왔고 그냥 제 궁금한 점만 말씀드리고 1, 2분 잠깐 말씀드리고 답변은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김빈정 선생님께서 발표한 마르크스주의에서 평가한 1991년 5월 투쟁에 관한 실론적 연구, 제목만 놓고 보면 1991년 5월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소견들을 마르크스주의에서 평가한 것을 놓고 오늘 발표 주제로 삼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그 제갈연수 교수님 시간에 비혁명의 시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을 쓴 김정환이라는 사람의 책을 다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라클라우를 빈번하게 인용하면서 자신의 그 견해를 1991년 그 5월 투쟁의 문제, 이 1991년에만 한정한 것은 아니지만 집중해서 이 김정환이가 표현하기를 열사문화, 장례문화 이런 등등의 용어를 나열하면서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라클라우를 인용하고 자신을 끊임없이 좌파라고 말하고, 저는 이런 것이 남한 사회, 남한 지식인계의 전체 견해인가? 이런 사람들이 자신을 좌파라고 생각하는 건가? 그래서 제 지금 생각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좌파라고 생각하고 진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지 마르크스 혹은 마르크스주의자라고 놓고 근본적인 의제를 던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자신을 좌파라고 놓고 또 좌파는 곧 진보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남한 사회에 만재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한마디만 더 드리고 끝나고 싶은 것은, 김민정 선생님이 오늘 이 발표한 그 주제와 김민정 선생님의 그 시론적 연구의 결론이 이러한 그 김정한유의 비판, 라클라우를 기축으로 놓고 말하는 비판, 그것에 대한 마르크스주의 연구자로서의 김민정을 놓고 비판한 것인가? 제가 이걸 늦게 들어오고 전혀 듣지도 못하고 읽어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냥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질문과 코멘트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갈형숙 씨도 그 무리이기 때문에 비혁명의 시대를 교재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뭐 그렇게 영향력이 있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영향력이 많은 것지는 않아요. 몇몇 이렇게 모여 있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아까 플랫폼 C이 맞나? 플랫폼 C인가? 거기 활동가들 모여 있는 이쪽에서 이제 이쪽 김정환이나 이런 책을 읽고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우리가 막 악을 세워가지고 막 논쟁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좀 없지만, 하지만 이제 비판은 누군가는 해야 된다. 네. 비판은 누군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라클라우하고 무펜에 관련해서는 막스주의자라고 칭했던 사람이 포스트 막스주의를 넘어가는 단계에서 많이 차용했던 사람이고, 최근에는 좌파 포퓰리즘, 이제 포퓰리즘이 좀 유행이잖아요. 포퓰리즘 정치에서. 우파 포퓰리즘 정치에 맞서서 좌파 포퓰리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정치적 의지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신들의 정치적 과제를 도출하는 뭐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라클라우고 무페의 얘기는 90년대 초반부터 지금 91년 이제 동유럽 사회 붕괴 이후에 이제 몇몇 지식인들이 자신의 어떤 이론적인 토대로 이 사람들을 쭉 끌어왔어요. 또 조희연이나 뭐 손우천 선생님도 많이 좀 이렇게 이분들을 비판을 하지만 이제 좀 많이 우호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측면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네. 그래서 저는 비판적 입장에서 이제 김정한 씨의 그 비혁명의 시대를 지금 비판하려고 했는데, 책의 내용을 하나하나 다 비판을 하려고 하니 뭐 9챕터인가 10챕터가 되는 것 같은데, 그걸 다 서평하기가 힘들어서 이제 91년 5월 투쟁을 평가하는 지점이 이 사람들의 전제가 이론적인 출발 지점이다라고 생각해서 91년 5월 투쟁을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들만의 평가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평가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보여주는 어떤 하나 던진 거고요. 그래서 이후에 더 이거를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연구팀을 좀 모여서 아까 말씀하신 뭐 라클라우나 무페나 뭐 이런 사람들의 그 이론적인 기반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비판하는 작업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 다루셨나요? 네네네. 그 부분은 안 다뤘습니다. 91년 5월 투쟁에 관련해서 좀 얘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사후에 제가 작업할 때 선생님한테 의견을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지금 배우는 학생이기 때문에 그럴 정도는 못 되고요. 네. 같이 네, 하는 입장입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오늘이 아니라 오늘 발표한 내용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요.